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이지만 50대처럼 살고 있는 아주 씩씩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세 남매의 엄마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40년을 넘게 살아왔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하도 기가 막힌 일, 아니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서입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지만 너무나 독했던 그들, 혈육, 하이에나, 그리고 제 옆에 있어 주었던 나이든 직원들, 제 기막힌 사연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제 일기장입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간청드립니다. 소송 중에 증거로 내밀던 저의 호소입니다. 남편과 저는 20살이 간 넘은 초반에 만나 열심히 연애하고 동거하고 결혼에 골인했었죠. 그 당시 동거라는 건 흔치 않았는데 남편과 저 모두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둘 다 아직 뚜렷한 직업도 없는 학생 신분이었기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서로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고 개척해 나가며 겨우겨우 밥만 먹으며 살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 문학소녀를 꿈꿀 정도로 글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 과목 과외도 하고 학원에서 일도 했고요. 덕분에 결혼 생활도 나의 일기장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글 쓰는 것이 재미있어 시작했지만 이 일기장을 몇십 년 후에 보게 되면 얼마나 색다른 느낌이 들까 하는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3일에 한 번은 일기를 쓰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써내려갔답니다. 회사에 취업한 남편은 비전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10년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직원은 저랑 남편 단 둘로 시작했고요.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우리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자그마한 중소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답니다. 또한 남편은 부동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없었던 땅에 투자하여 자산도 꽤 늘게 되었고요. 현재는 강남권에 조그마한 건물 2채와 아파트 2채, 그리고 직원 약 30명쯤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일군 사업이라서 저희 부부는 명품백이나 값비싼 외제차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랍니다. 돈의 가치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무형의 가치를 자식들도 배우고 느끼길 간절히 원했었고요. 게다가 여유가 있는 만큼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베푸는 행복을 느끼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늘 남편과 얘기해왔답니다. 사업도 자산도 잘 일구긴 했는데 이상하게 자식 농사만큼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3남매를 키우면서 참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지금도 이 농사가 저희 부부를 괴롭히네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돌봐주시는 아줌마랑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일까요? 또는 애정결핍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제 손이 많이 가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고 그만큼 많은 보답을 주려고 했지요. 더군다나 남편은 회사 일에 무리했는지 얼마 전에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근래 뇌출혈이 오는 바람에 급히 수술을 하고 지금은 말도 거의 못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에요.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지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쓰러져서 우물우물거리던 남편은 회사 어떡하지? 내가 당신 옆에 있어야 하는데 직원들 생계도 걱정되고. 여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당신 건강이나 잘 챙겨. 미안하고. 한평생을 쉬지 않고 늘 일만 했으니 이제는 좀 쉬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아프고 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알아챈 건지, 아니 노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제가 앞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아들과 시동생 전부 우리 부부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며느리들까지 덤벼들었지요. 저희 회사에는 남편의 동생이 전무로 있고 큰아들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운영을 시킬 예정이고 세습하지 않겠다고요. 저희 부부는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돈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거든요. 그들만의 능력으로요.
취업에 다 떨어지고 기댈 곳이 없으니 부모님 회사에 돌아온다며 떼를 써서 큰아들을 취업시킨 것이지 장래에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한 건 전혀 아니랍니다. 전 큰아들의 그릇을 알거든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일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부모니까 더 잘 알지요. 둘째 아들은 제가 가진 강남 쪽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고 막내딸은 자신의 꿈을 위해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봤을 땐 막내딸이라면 모를까 두 아들들은 사실 회사를 경영할 능력과 의지는 전혀 없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가요? 아들들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 저 역시도 남편과 오랫동안 이 회사를 함께 일구고 함께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이 꽤 생겼거든요. 한평생 일궈온 회사, 그리고 저희만 믿고 따라온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죠. 자식들로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병원에 있자 제가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바빴을지 상상이 가더군요. 그래도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한 덕분에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더라고요. 한창 바쁜 날 평소에는 칼퇴근으로 이름난 아들이 웬일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제가 회사에 늦게까지 있었는데 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야심을 내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고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빠도 저러고 있는데 이제 그만 쉬면서 해. 저를 온전히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하는데 좋은 경영인을 만나기만을 바란다. 네가 할 말이 아니다. 맡은 자리에서 네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 몹시 실망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 역시 부모로서 실망했어요. 아직 젊은데 쉬운 길만 선택하는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때다 싶은지 며칠 후에는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저보고 여러 가지 불편하시니 조금 쉬는 게 어떠냐고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형님도 편찮으신데 돌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가 좀 회사 일을 맡아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는데 그 눈에서 더러운 욕망을 받습니다. 무언가에 미치면 욕심내면 사람은 눈에서 다 나타나더군요. 이 염치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시동생은 전무로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은 말단 직원보다 적게 주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회사를 버리고 나가더니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 사정이 좋아지고 나니까 다시 찾아와 무릎 꿇고 애원해서 다시 복직시켜준 사람이랍니다. 단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해서 제가 강하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월급을 정당하게 받으시려면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대우는 바라지 마세요. 이때부터 저에게 늘 불만을 갖고 있었죠. 저 짐승 같던 시동생은. 죄송하지만 저 아직 쌩쌩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면 그때는 전문 경영인을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사의 경영 자리를 노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늘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친한 친구 아들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수행기사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싹싹하고 인성이 착해서 제가 직접 뽑은 직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들들보다도 더 믿음이 갔어요. 매사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얼마 전부터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차가 미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러 따돌리고 가는 적도 많이 있었답니다. 이때부터가 저와 시동생, 아들, 며느리의 숨막히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조심스레 핸드폰 비스무리한 걸 저에게 건네주는데 소형 녹음기였어요. 차를 청소하고 있던 차에 뒷좌석 안쪽에 볼록 튀어나온 녹음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미행하던 그 차가 사실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경찰을 불러 뒤를 캐고 추궁해보니 통장의 추적 결과 전무인 시동생의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고 자백을 통해 시동생의 짓이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그 길로 비서와 함께 시동생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서 다 자백하겠다고 하면서 증거를 내밀었죠.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시치미를 뚝대면서 자기와는 관계없다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수님 진짜 치매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아파서 무고한 사람을 잡는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휘갈겨주면서 소리쳤어요. 내일 회사에서 두고 보자고요.
형님도 저렇게 누워있고 먹여 살려준 나와 회사에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비서를 시켜서 회사 사내 홈페이지에 전무가 있던 행동에 대해서 낱낱이 글을 올리고 해고를 시켰답니다. 화가 잔뜩 나서 내 방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길래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래도 난동을 계속 부리면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길래 경찰을 부르려고 전화기를 드는 순간 갑자기 돌변해서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동생은 이전에도 사기와 폭행 전과가 있는 재범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두려운 사람이랍니다. 이것저것 사고치고 별 볼 일 없는 동생을 이렇게 전무까지 만들어준 건 온전히 남편이었어요. 회사가 힘들고 어려울 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가서 헛짓거리나 하고 있다가 조금 살만하고 회사 형편이 좋아지니까 다시 와서 붙어먹은 사람인데 이게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덤비는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그 길로 시동생은 회사에서 해고되고 더 이상 찾아오는 일도 없었답니다. 회사에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 찾아오기 힘들죠. 자신의 과거 때문에 경찰서에 다시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유치장에 처박을 수도 있었지만 질질 끌고 면상을 보느니 이렇게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 해도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지, 사람들이 도와주면 은혜를 알아야 하는 건데 왜 다 내 돈만 가지고 그러는지, 약해진 마음을 붙잡으러 간 병원, 의식만 돌아온 채 누워있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눈만 꿈뻑꿈뻑, 간간히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말은 잘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여보, 이 돈이란 게 우리 맘 같지 않네. 오히려 다 털고 싶은데 빨리 일어나. 아들이랑 시동생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 피가 섞여서 내치지 못하는 내가 한심하다 하소연했어요. 얼른 빨리 일어나서 내 옆에 있어달라고 울며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 제가 혼자 있으니까 얕잡아 보니 빨리 일어서라고 밝게 웃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병원에 가서 가끔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비단 시동생뿐만 아니라 돈에 얽힌 제 주변 사람들의 욕심도 이맘때쯤 터져나왔어요. 며느리, 아들 내외였지요. 하루는 회사에 있는데 둘째 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부부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깎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제는 좀 공짜로 해줄 때도 되지 않았냐고 본인한테 카페를 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고 월세 내기도 너무 힘들다고요. 저는 아들이지만 이제 가장으로서 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 그늘이 아닌 독립심을 그 의지를 키워나가길 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공짜로 카페를 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왔었죠. 다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들에게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오로지 성실히만 일해도 남들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마저 귀찮다고 저러는 겁니다. 아들네 부부가 쌍으로 와서 떼를 쓰고 사정을 하는데 알아보니 가게 매출은 엄청나게 잘 나오고 외제차도 2대씩이나 끌고 다니는 집에서 가게 월세를 못 내는 형편이라고 말하면 너무 우스웠어요. 며느리는 더 가관이었지요. 어머니, 진짜 아들 맞으세요? 주워온 자식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 하루하루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서 이딴 소리를 해? 너한테 줄 돈 있으면 내 직원들 보너스로 주면 좋지.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니 잔말 말고 돌아가려무나. 란 저의 호통에도 들러붙길래 그냥 쫓아냈어요. 다만 이 시기 즈음에 저도 약간 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는데 이게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보니 조금씩 저도 건망증이라는 녀석이 찾아오더군요. 아니, 나이를 먹은 거겠죠. 시간에 대해 철저한 제가 미팅 시간도 있고 남편 병원에 가 있고 집안에서도 가스불에 보리차를 끓여놓고 깜빡해서 때마침 집에 온 수행기사가 발견하는 일도 있고 그런 시기였어요. 생전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왔지만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낯설기도 했답니다. 걱정이 되어 친한 친구가 있는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쌩쌩하다고 하더군요. 그냥 자연적인 건망증일 뿐이더라고요. 더군다나 현재 남편도 아프고 회사 일도 맡아서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 더 그런 것이라고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어느 순간 큰아들, 둘째 아들 내에 소문이 다 퍼져서 제가 마치 치매라도 걸려있는 것처럼 대하더군요. 아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획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늘었고 생전 그런 적 없는 놈들이 손주들까지 데려와서 잠도 자고 가고 달라도 너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내 아들들이지만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서 그 꼴이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들이라니, 며느리라니, 부모가 늙고 아프고 병들어도 오로지 자기네들한테 떨어질 돈만 생각하고 있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진심이라곤 1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기간 저랑 일해온 나이 먹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선물해준 인삼이 더욱 값어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제가 치매인 줄 알고 자꾸만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제가 그러기로 하지 않았냐며 카페를 넘길 것을 자꾸만 얘기하더군요. 참다 못한 저는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에 전화를 내서 몰래 카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가게 안에 보여주는 것도 당분간은 하지 말고 제가 지시하면 하라고 일단 내놓기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골적인 이들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난 겁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며칠 쉬고 있었는데 제가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 2명이 찾아오더군요. 평소에는 손톱만큼도 안 보이더니 내 밥을 차려주겠다느니 어디서 유명한 전복을 사봤다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물론 고맙죠. 하지만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시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지니까 한다고요? 그것도 평일에 와서? 욕심이 과하면 본인들 모습이 안 보인다더니 딱 그 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잠시 방에서 쉬고 있다가 물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데 속삭이면서 며느리끼리 하는 얘기가 들려오더군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들어보았더니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차후에 재판에서 밝혀진 이들의 녹음된 대화를 간추려 말해드릴게요. 어머니 치매 맞아요? 아직은 쌩쌩한 것 같은데. 형님이 압구정 큰 건물이랑 회사 얘기하시는데 저는 욕심 없어요. 그냥 우리 카페 건물만 받으면 돼요. 그래도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예전부터 건물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면 어때요? 아, 진짜 치매 좀 심해지게 하는 음식 뭐 없나? 하면서 키득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며느리 둘이 부엌에서 시어머니 밥 차려주면은 얘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다 보니 저를 치매에 걸린 환자로 취급을 하면서 이 기회에 회사도 먹고 건물도 가져가려는 추악한 욕심이었어요. 차후에 이들의 이런 대화는 반복되었고 저 또한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것들이 이빨을 드러내기 전에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자식을 헛 키웠나 봐요. 내 배로 낳은 자식들인데 어쩜 이러는지. 하물며 그 배필로 만난 며느리들마저 똑같은 것들이라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들의 그런 얘기를 들은 이상 저도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고 차후에 있을 일에 대비를 해야 했어요. 얼마 후 집안 곳곳에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어요. 내 집안에 설치하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고 제 스스로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자식들한테는 물론 비밀이고요. 오직 변호사, 아들 같던 수행기사만이 비밀리에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시동생이 잠잠해지니까 아들 둘이 이제는 저에게 와서 자꾸 지나간 일을 물어보며 제 기억이 잘 나는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자기 학창시절 얘기를 하면서 없던 일을 지어낸다던가 하면서요. 저는 일부러 치매인 척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내 아들, 며느리들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처벌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지? 엄마가 나랑 동생한테 60살 될 때 건물 한 채씩 주기로 했잖아. 명의 변경해준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이제 우리도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그걸로 평생 알아서 살아야 한다면서 얘기했잖아. 엄마 내일 모레가 62살 생일인 거 알지? 큰아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옆에서 자기 남편 다리를 쿡쿡 찌르며 내 눈치를 슬며시 살피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 그 자리를 뒤엎어버리고 싶더군요. 아빠의 건강은 전혀 관심이 없는지, 아니 저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기만을 바랬던 거지요.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참고 또 참았어요. 증거들을 모아서 적법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요. 이때부터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내 남편, 회사, 직원들, 딸
지켜야 했어요. 아들로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부모를 돈줄로만 생각하는 철없는 자식들과 부추기는 며느리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올바르게 정신 차리게 해주는 일 또한 어미의 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시를 하는 며느리 및 동조하는 사람들 모두 이참에 속아내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때쯤 저한테도 지원군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쏙 빼닮은 막내딸이 귀국한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성공하겠다며 떠난 유학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딸, 몇 년간 못 왔었기 때문에 이번 제 생일에 맞추어 귀국을 하게 된 겁니다. 미리 제가 전화를 해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은 아빠도 편찮으시고 이번 일로 귀국하면 꽤 오래 머문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인성이 제대로 박히고 유일하게 이 집에서 스스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딸, 얼른 보고 싶었어요. 병원에 와서 아빠 손을 꼭 잡은 그 떨림에 눈물에 너무 고마웠고 대견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일기를 꼼꼼히 써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했던 얘기들, 시동생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몰래 녹음된 대화들과 연계, 날짜별로 써내려갔어요. 신경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말짱한 것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언젠가 일기장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제 생일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들 둘 가족, 미국에서 온 딸, 그리고 남편도 퇴원해서 함께했죠. 그때 식탁에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62살 되셨으니 말씀하셨던 약속 지켜주세요. 몸도 편찮으신데 아버님과 이제 여유롭게 즐기면서 사세요. 고생 그만하시고요. 하면서 내 인감증명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인감증명이 왜 저기 있는 거지? 도장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건데. 불현듯 얼마 전 며느리가 내 방을 청소해준다고 들어갔던 모습이 머리에 스치더군요. 설마 했는데 이런 짓까지. 이것이 제 방에서 인감도장을 빼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왔더군요. 더불어 건물을 맡아 관리하는 부동산에도 다녀와 계약서와 건물 증여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온 거 아니겠어요? 잠자코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저와 남편은 부들부들 몸이 떨리더군요. 이게 진짜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인가 싶었죠. 미쳤니? 너 지금 이거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이야.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여? 감히 인감도장을 훔쳐? 오냐, 니들 내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 그런데 그 순간 막내딸이 소리를 버럭 지르며 일어나더군요. 오빠들,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제정신이야? 내가 미국 가 있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민 거야? 엄마 치매 아니라고. 설사 엄마가 아프다 해도 이런 식으로 돈만 챙기려는 사람이 자식이야? 하면서 마구 퍼부었어요. 듣고 있던 큰며느리가 일어나더니 아가씨는 모른다면서 막내딸 보고 빠지라고 하더군요. 미국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갑자기 들어와서 웬 참견이냐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서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건 어머님이 이미 예전부터 약속해온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보태더군요. 그러자 딸은 식탁 위에 있는 케이크를 들어서 며느리 얼굴에 쑤셔박았습니다. 짐승도 니들보단 나아. 적어도 걔는 고마움이라는 걸 알아. 부모도 알아보고 어디서 되도 않은 수작이야? 그리고 케이크를 얼굴에 마구 비비더군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미친 것 좀 말려봐. 난 내 힘으로 성공할 거야. 니들은 엄마 아빠 그늘 빼면 뭐 있어? 쪽팔린 줄 알아. 그 나이에 부모 돈이나 탐내고 끼리끼리 논다고 니들 계획 내가 다 막을 거야. 두고 봐. 젊었을 때 딱 제 모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는데 그냥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생일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 시동생이 정신착란, 계약 위반, 재산분할 등으로 저희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였죠. 변호사님은 전략을 특이하게 짜셨어요. 이들이 장기전으로 지치게 할 게 뻔하니 한 번의 증거들을 제출해서 결판을 내려고 했습니다. 초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가만히 듣고 있었고 마무리 즈음에 증거물 신청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인감이 진짜라고 우기던 그들, 정신착란 맞다고 우기던 그들, 재산분할, 합의계약 사실이라던 그들에게 하나씩 증거로 대응했어요. 인감과 정신착란은 제가 설치해둔 CCTV와 녹음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큰며느리가 내 방에 와서 도장을 뒤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저에게 자꾸 사인을 종용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수중에서 돈 빼내갈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그 이후로도 들락거리며 하는 얘기들이 모조리 재판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로지 건물, 회사, 돈 얘기뿐이고 더 황당한 것은 아버님이 이대로 쭉 늙으셔야 계획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건강을 회복하셔서 회사에 복귀라도 하시는 날엔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했답니다. 며느리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지 아들 둘도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 건강이 악화되면 좋겠다는 말을 하다니 하나하나 듣고 있자니 정말 내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지만 이제 말도 조금 할 줄 아는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났는지 휠체어를 탄 채로 재판장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아들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휘두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착란 관련 신경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와 제1기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 특히나 치매는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이 제1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는데 이들이 행한 짓거리와 날짜별 시간상으로 일치되었죠. 상대 변호사에게 잠시 재판을 멈춰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재판장님이 거부하셨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수시로 우리 집에 찾아와 알랑방귀를 뀌면서 내병을 의심하고 했던 행동들, 몰래 숨어서 전화로 시어머니를 욕하던 내용들 모두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은 녹음된 이들의 대화와 일치했습니다. 일기장을 대신 읽어주는 사무관의 말에 딸이 너무 화가 났는지 읽는 도중에 큰며느리의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모한테 할 수 있는지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라면서요. 또 한 번의 소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관련 합의 계약건은 온전치 않은 남편이 우물우물 증언했어요. 그런 적이 없다. 우리가 가진 돈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고생한 직원들에게 베풀 생각이었지 아들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결탄코 없다고 목매어 증언했어요. 그리고 최후 변론 때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식 농사 제대로 못한 제가 죄인이라고. 다만 더 이상은 아들이 아니니 또한 부모를 상대로 돈을 노린 이들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재판에 참석한 사돈들과 며느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네 부모가 이렇게 아플 거 상상이나 해봤냐고요. 똑같이 부모 있는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냐고요. 하지만 말은 이렇게 했어도 제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들이 더 미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지 그깟 돈이 뭐길래. 재판은 오래 못 가 저희의 승소를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저희 쪽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들, 시동생, 며느리 상대로요. 사기,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갈취, 명예훼손으로요. 사돈과 아들, 며느리, 시동생 부부는 울며불며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단호하게 내쫓았어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회사에 출근해서 당장 큰아들은 회사에서 해고시켰고 그리고 작은 아들이 일하는 카페는 오래 일한 나이 든 직원들 가족에게 일자리를 넘겼어요. 돌아가면서 카페를 관리하고 수익은 전부 그들이 나눠 가져 노후를 대비하도록이요. 작은 아들 부부는 카페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강제로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살려달라는 아들과 며느리, 결국 경찰을 불러 해결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한동안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저 또한 그간의 금태기록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맞소송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고 우선시해야 할 일을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한 채 미리 고생한 직원들의 퇴직금에 덧붙여 기여도, 근속기간, 직급, 인센티브를 서류로 공증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서요. 여유가 있을 때 꼭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마당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저희만큼이나 나이 든 직원 몇 분이서 검은 봉지 수십 개를 사오셨습니다. 주변엔 나머지 직원 20명이 상차림을 하고 있었지요. 힘들 때 밥을 못 먹던 우리들이 자주 먹던 떡볶이랑 어묵이었습니다. 봉지가 열리고 음식들을 본 저희 부부는 마구 울었어요. 그 의미를 알기에 가슴이 너무 아려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회사 시절 그걸 먹고 버텼거든요. 고마웠습니다. 이 추억을 아는 나이 든 직원분들이 저희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지금 제 곁에는 기력을 회복해가는 남편과 미국에서 돌아온 제 딸이 함께 있답니다. 당분간 딸도 우리 곁에 있고 싶다고 하면서 오빠들 틈에서 우리 꼭 지켜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든든하답니다. 경호 인력도 고용했어요. 집 주변 그리고 회사, 저희 부부, 딸 주변까지요. 돈에 미치면 무엇이든 할 인간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40여 년이 가깝게 써온 일기장으로 혼자만의 책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딸에겐 비밀이지만 딸에게 회사를 물려주자고 남편과 상의했거든요. 당신과 반박이야. 어렸을 때 그 모습에 정도 많고 어떨 땐 냉정하고. 그래요? 그렇게 닮았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지요. 인생 살아보니 참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 이젠 딸만 있군요. 그간 써온 일기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이런 꼴까지 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돈이란 건 참 있어도 독이고 없어도 독인 것 같네요. 소송은 독하게 임할 거예요. 아들이 아닌 범죄자니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깨끗이 정리해야지. 제 회사,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도 후환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야만 다시는 접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젠 쉬고 싶습니다. 남편과 같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